지난 4월 15일에 치러진 선거 결과가 나오고 많은 분들이 절망에 빠졌습니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더불어시민당 비례의석을 합쳐서 총 180석이나 되는 의석을 확보했습니다. 야당인 미래통합당은 미래한국당의 비례의석을 합쳐서 103석으로 개헌저지선도 정말 간신히 지켰는 상황이죠. 야당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역사에 남을 참패입니다. 4.19 직후 제2공화국 때 있었던 선거 이후 한 정당이 이렇게 압도적인 의석수를 가진 건 처음 있는 일이죠. 민주당 180석의 의미, 사실상 개헌 빼고는 모든 걸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국회 패스트트랙의 요건이 전체 의석의 60%, 딱 180석이죠. 모든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려서 단독으로 처리하는 게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야당이 아무리 반대하더라도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법안은 330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본회의에 상정되어서 단독으로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필리버스터조차도 재적 의원의 5분의 3 이상이 동의하면 중단시킬 수 있기 때문에 야당은 필리버스터조차도 할 수가 없는 거죠. 과반 찬성이 필요한 국무총리, 대법관, 헌법재판관 등의 고위직 임명 동의안도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고 재적 의원 과반수 득표로 당선되는 국회의장 자리도 민주당이 무난하게 가져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역대 최강의 집권 여당이 탄생한 겁니다. 더욱더 절망적인 건 여기에 2중대, 3중대가 또 있다는 거죠. 미투로 정계은퇴 선언했다가 은근슬쩍 돌아온 정봉주, 역대급 부동산 투기 혐의를 받고 있는 손혜원 등이 똑같은 범죄 혐의자 조국을 수호하겠답시고 만든 비정상 정당인 열린민주당도 비례의석을 3석이나 가져갔습니다. 정의당은 지역구에서 1석, 비례로 5석으로 총 6석을 가져갔고요. 이들과 합치면 범좌파, 범여권 의석수는 189석이나 됩니다. 만에 하나 이들이 어떻게 11명을 설득해오면 개헌도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 이제 그들의 독주가 시작됩니다. 선거 이전에도 온갖 아집을 부리면서 본인들의 정책 기조를 꺾지 않았던 게 바로 집권 세력이죠. 일례로 통계가 증명하고 있는 도저히 부정할 수 없는 경제 참사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의 소득주도 성장의 방향은 옳다며 고집을 피웠습니다. 본인들의 사이비 이데올로기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종북, 친중, 반미, 혐일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꽉 막힌 외교 노선을 비롯해서 국가 전반을 자신들이 하고 싶은 대로 그야말로 인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온 덕분에 나라 꼴이 정말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총선의 참패로 이러한 집권 세력의 폭주에는 더더욱 가속도가 붙게 되었고 브레이크를 거는 건 실패했습니다. 저는 이전부터 이번 21대 총선이 대한민국에 주어진 마지막 기회이자 분수령이 될 거라고 말해왔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보수 진영 입장에서는 역대 최악의 결과가 나와버렸죠.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 정말 희망이 없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2022년 3월 9일에 치러지는 20대 대통령 선거. 이제 2년이 채 남지 않았죠. 물에 빠진 사람이 절망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가라앉을 뿐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2년간 어떻게든 팔을 휘젓고 다리를 휘저 더 이상 가라앉지 않게끔 싸워야 합니다. 그래야만 희망이 있고 미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이 절망적인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조명하려고 합니다. 지난 주말 라이브 방송에서 총선을 전반적으로 짚어보면서 제 나름의 진단과 또 범야권의 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라이브 방송의 시간이 2시간 반이나 되기 때문에 이 방송에서 한 이야기 중 일부를 요약해서 지금 이 영상으로 전달해드립니다. 혹시나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듣고 싶다면 조금 길지만 시간 내서 이 라이브 방송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 전반부에서 우리가 당면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를 했으니까 이제는 수치를 살펴보면서 그나마 고무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먼저 의석수와 실제 득표수를 한번 볼까요? 분명 지역구 의석수만 보면 민주당의 압승은 확실해 보입니다. 163석 대 84석, 거의 2배 가까이 차이가 나죠. 그런데 실제 득표수를 한번 보시죠. 지역구의 경우 민주당이 1434만 5425표를, 통합당이 1191만 5277표를 가져갔습니다. 득표율로 환산하면요. 49.9% 대 41.5%, 약 243만 표 차이로 8.4%밖에 차이가 안 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전체 유권자 10명 중 5명이 민주당을 뽑았고 10명 중 4명은 통합당을 뽑은 겁니다. 결국 미래통합당의 공천전략 대실패로 의석수에서 어마어마한 차이는 나지만 실제 투표만 보면 5대4 정도로 크게 밀린 건 아니라는 겁니다. 10명 중 1명만 설득하면 보수 야당이 이길 수도 있다는 말이죠. 이게 바로 첫 번째 희망적인 부분입니다. 두 번째 희망적인 부분을 한번 살펴보죠. 먼저 2017년 대통령 선거의 득표율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년 전 대선에서 한국당은 전체 표의 24%를 얻었습니다. 민주당은 41.1%를 얻었죠. 당시 국민들은 보수 진영에 굉장히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나마 바른정당 표까지 합쳐도 30.8%에 불과했습니다. 민주당, 정의당을 합친 범좌파는 47.3%였고 민주당이 싫어도 보수정당에는 표를 못 준다는 제3지대 국민의당 표까지 합치면 68.7%나 됐습니다. 유권자 10명 중 7명은 보수정당에 표를 주는 걸 거부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2018년 지방선거. 지금으로부터 2년 전 지선에서 한국당은 단독으로 27.8%의 표를 얻었습니다. 민주당이 51.4%였습니다. 범좌파의 표를 다 합치면 72%가 넘습니다. 대선 때보다 표를 더 받았죠. 지방선거의 경우 선거 직전 북미회담이라는 변수가 있었고 또 국내 거주 외국인이 투표할 수 있는 지방선거의 특성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 악재 속에서도 한국당이 약진했다는 점에 주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국회의원 선거. 통합당은 지역구에서 41.5%를 득표했고 민주당은 49.9%를 득표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어쨌든 범보수, 범우파는 탄핵 이후 계속해서 표를 끌어왔다는 겁니다. 느릴지언정 지난 몇 년간 보수에는 표를 절대로 줄 수 없다는 사람들을 설득했고 꾸준히 전진해서 민주당과의 표차를 10% 이내로 줄였습니다. 물론 거대 양당 구도로 총선의 흐름이 바뀌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대로라면 2년 후 대선에도 희망이 있다는 말이죠. 지선 때 27.8%였는데 2년 만에 41.5%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앞으로 2년 동안 이만큼만 전진한다면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희망적인 부분은 비례대표 득표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비례득표에서는 미래한국당이 승리했죠. 33.84% 대 33.35%입니다. 물론 범좌파의 표는 비례에서 항상 찢어져 왔습니다. 이번에도 민주당의 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이 33.35%를, 범죄 혐의자 조국 지키겠다는 열린민주당이 5.42%를, 정의당이 9.67%를 가져갔습니다. 다 합치면 48.44%. 민주당의 지역구 득표와 얼추 비슷하죠. 그런데 흥미로운 건 미래한국당입니다. 통합당이 지역구에서는 41.5%를 받았는데 비례정당인 미래한국당은 33.84%를 받았죠. 그럼 8%는 어디로 갔을까요? 국민의당과 민생당입니다. 국민의당이 6.79%를 득표해서 비례의원 3명을 배출했습니다. 민생당은 2.71%로 비례의석을 만들지는 못했죠.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바로 이 제3지대 유권자들이 보수정당에 표를 주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비례는 국민당이나 민생당을 뽑아도 지역구만큼은 미래통합당을 뽑았다는 말이죠. 이 말은 결국 제3지대에 있던 유권자들이 그래도 민주당보다는 통합당이 낫다라는 인식을 가지게 됐다는 겁니다. 이전 선거만 보더라도 이 제3지대에서는 그래도 보수에는 표를 못 준다라는 심리가 반영되었는데 지금 이번 선거, 이번 총선에서는 그래도 민주당보다는 통합당이 낫다. 그래도 보수가 민주당보다는 낫다라는 심리가 반영되었다는 겁니다. 이 말은 곧 이들이 2년 후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보다는 범야권, 범보수 후보에게 표를 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만큼 정치 성향이 확고하지 않은 좌파가 아닌 사람들 중에서 현재 문재인 정권과 집권 세력에게 실망하고 있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앞으로 남은 2년 동안 각종 경제 문제 등이 더욱더 수면 위로 올라온다면 실망하는 사람들은 더더욱 늘어날 거라는 뜻입니다. 보수 야당이 이 실망한 사람들의 구심점이 되어서 정권 교체를 이뤄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희망적인 부분으로 이 대목을 꼭 짚고 싶습니다. 이번 총선의 성연령별 투표 경향입니다. 제가 대선 직후 보수 야당의 의원들을 모시고 스피치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보수가 승리한 연령대가 60대 이상뿐이고 이대로 가다가는 대한민국에서 보수는 역사 속으로 사라질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경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선거에서 의미 있는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물론 50대 이하 모든 분야에서 보수가 패배했지만 20대 남성표를 한번 보시죠. 50대 남성보다 더 많은 20대 남성이 미래통합당에 투표했습니다. 아주 고무적인 일입니다. 시한부 선거를 받았던 보수정당에 미래가 생겼다는 뜻이고 이를 중심으로 새로운 미래 전략을 제시할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당 지도부는 제발 반드시 이 현상을 눈여겨봐야 합니다. 서구에서 유행했던 낡은 정체성 정치를 무려 보수정당에서 어설프게 흉내내려는 그런 황당한 행동은 좀 그만두고
20대 남성을 중심으로 퍼지고 있는 반좌파 여론에 주목해 이를 중심으로 새로운 아젠다를 내놔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보수의 미래 전략을 설계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반드시 부패한다. 인류 역사를 통해서 증명된 금원입니다. 지금 집권 세력은 대한민국에서 전례 없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선거에서 참패한 야당에게는 이들을 견제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나서야 할까요? 깨어있는 국민들입니다. 온갖 말도 안 되는 정책들과 법안들을 자기들 마음대로 통과시킬 저 초거대 여당에 맞서서 국민들이 이들을 견제하고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겁니다. 조직적 움직임을 통해서 저들의 행보에 제동을 걸고 그렇게 우리 국가가 버틸 만한 시간을 벌어서 다음 대선을 치러야 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끊임없이 정치에 관심이 없는 무당층들을 설득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10명 중 1명입니다. 유권자 10명 중 1명의 생각만 바꾸면 다음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분명히 희망이 있습니다. 모두가 패배감에 젖어 절망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이 패배의 수렁 속에서 계속해서 팔과 다리를 저어서 위로 올라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원한 추락밖에 없습니다.